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책영사입니다. 장마네요. 곳곳에 비 피해가 큰데 무탈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생길 때마다 정정하겠습니다. 생길 때조차 우리는 이제 자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물난리를 어떻게 방어하고 넘어갈까, 이 더위를 어디 에어컨 빵빵한 데 가서 피해갈까만 고민을 하죠. 고민할 거는 근데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에어컨을 과도하게 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영사 209회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책입니다. 책영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아, 네. I told ya. 뭔 뜻이죠 이게? 이 티셔츠 모르시나요? 나 모르는데. 챌린저스 안 봤네. 챌린저스가 뭐지? 챌린저스가 챌린저스. 뭐예요? 아, 그 영화에 여기 젠다이아가 그 이걸 입고 나와요? 네, 이 옷을 입는데 회색 옷을 입는데 제가 너무 이 옷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웃돈 주고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브랜드예요? 아, 브랜드입니다. 지금 구한 거예요? 무슨 네네네네. 브랜드예요 이게? 로에베의 로에베.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이라네요. 오. 힘들게 비싸겠다. 구했어요. 비싼 건데. 로에베. 비싼 거라는 거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뭐 막상 입어보니까 또 네. 뭐 특별하지 않고 제가 젠다이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런 로에베라고 좀 편이었어요. 티라도 좀 내주지. 여기 뒤에 있어. 아이고 누가 알아 그거를. 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다녀. 등 까봐야 알겠네. 네, 여튼 저는 잘 지냈고 네. 비가 조금 많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비염은 아직 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게 약간 그러네요. 네, 목소리가 여전히 비슷합니다. 그 라미 만년필. 네네네. 네. 그게 네.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알죠? 독일 회사거든요. 아 네네. 이게 몇 년 된 회사인지 혹시 알아요? 아니요? 갑자기 94년 된 회사예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이 네. 라미 회사가 네네. 올 3월에 미쓰비시 연필에 인수됐어요. 근데 미쓰비시 연필이 137년 역사더라고. 우리 가끔 볼펜을 쓰면 그 네. 유니라고 된 브랜드 혹시 알아요? 유니볼. 그래 유니볼. 네. 그게 아마 미쓰비시 연필에서 만드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래가 이 이름의 유래가 그 약간 이 만년필하고 관련이 있어서 혹시 아나 좋은 정보. 적어 오셨어. 머리 지금 굴리고 이거 준비해 있어. 오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어. 하신 이유는 라미님이어서 라미 만년필 얘기하신 거죠? 그렇지. 어. 원래 본인은 램이라고 하려고 그랬었잖아. 아 왜냐면 그때 처음 기억나는 게 저는 어. 라미를 가져왔는데 이제 맥스님은 뭐 이제 레미가 있으니까 레미를 해라 또는 뭐 람보를 해라 약간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뭐냐 레미.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맞아요. 본인이 레미를 하겠다 아, 그러고 내가 말이 레미가 안 이상하니까 되지. 람이라. 말이 안 이 돼. 얘기를 누가 우리가 한번 레미를 해? 지금 안군이 뭔가 아는 저는 눈치야. 지금 기억이 안 안군이- 나요. 저 아, 발전하는 아, 거야. 왜? 나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냥 제 기억으로는 무조건 두 글자를 맞추자. 그 정도의 맞아요, 컨셉 맞아요. 정도만 저는 기억하고. 아 근데 난 노시스네. 맞아 그때 딱 깬 거죠. 파격 혁신. 내가 좀 전에 분명히 안군이 뭔가 아는 눈치가 아니에요, 얼굴에 아니에요, 스쳐 지나갔거든. 근데 지금 진짜로 기억이 나질 아니 않습니다. 레미라고 할 리가 없죠. 그래 스스로. 안 예쁘다. 그럼. 레미는 이거 우리 에미도 아니고. 청취자분 중에 그 회차를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아니, 뭐 추후에 저희가 찾아봐도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라미님 처음 나올 때 아마 이름 얘기를 했을 얘기를 거예요. 분명히 했을 네. 거고. 자 데이터 페이티스트 안군 페티시스트 안군. 저는 데이터 성애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그러더라? 굉장히 삐딱하게 어. 보긴 했는데 뭐 어쨌든 네. 전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저 잘 지냈습니다. 네. 계속 그 2주마다 치료받고 있고요. 뭔 치료 받죠? 그때 그 아프셨잖아요. 감기? 아니요, 아니요. 감기가 아니라 그 피부병. 피부, 네. 병원을 병원을 좀 옮기려고요. 잘 안 네. 낫고 있구나. 네. 뭐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병명은 네네.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련 질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네. 자 박사과정 노시스. 어머머. 네. 방학이죠 지금? 네네 방학입니다. 네, 이따 기대하겠습니다. 뭘 기대하지? 2주의 책영생활. 어머. 그러니까요. 저희 단톡방에 단돌이 치셨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쳤지? 채경 생활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 하라고. 누가? 맥스님이요. 내가? 네. 네. 다들 뭐 채경 생활 보고 뭐 영업당했다라는 맞아, 댓글도 맞아. 있듯이 아. 열심히 해라.
근데 아. 답을 노시스님만 했잖아요. 뭐라 했어? 그냥 이모티콘만 아 그래? 나 사실 아, 안 읽지도 읽고 한 것 않고. 같아. 그냥 리액션 아니 하셨군요.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뭐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모티콘이 등장하더라고. 제가 지금 이번에 새로 간 부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카톡을 잘 못 확인합니다. 2주의 댓글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쿠키 영상이라고요? 저도 그냥 나왔는데 미리 알았다면 싶네요. 지금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책영사를 듣는데 쿠키 영상 존재를 듣자마자 너무 속상합니다. 영화 복귀하면서 든 생각 중 2가지 질문을 책영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시계를 주말 외출 시에만 차고 평일 출근 시에는 스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 시에도 굳이 알람을 활용해 일어나지 않고요. 연출가가 이렇게 시계라는 소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2번째, 이 집의 독특한 공간인 식물이 있는 방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상 루틴 반복해서 나올 때 식물 시점으로 주인공이 일어나는 샷도 있어서 이 식물의 존재가 중요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시면 감상 공유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식물 생장 조명이 영화 엔딩의 태양 같았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이거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었는데 안군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 나갈 때마다 뭐 그렇죠. 뭐 그 정도 말씀은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일할 때는 이 루틴이 워낙 더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시계를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말에는 술도 마시고 그리고 그 마담과의 이 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본인이 뭔가 시간을 정하고 싶어서 뭐 그런 스케줄 때문에 시계를 챙기고 안 챙기고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시계가 하여튼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장면 한참 보여주잖아요. 네. 뭐 하나하나씩 챙기고 그리고 열쇠 막 완전 꾸러미잖아요. 꾸러미.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저게 뭔가 싶은 생각은 했는데 더 뭘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냈을 수도 있고. 저는 식물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했었던 지점이 저는 그 주인공이랑 같이 거주하는 동반자 정도로 정도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혼자 사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같이 거주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조카가 왔을 때도 조카를 깨우실 수 있음에도 맞네. 불구하고 물을 어떻게든, 주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한테는 그냥 같이 사는 존재? 그러네. 우리는 같이 사는 존재를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컨셉이 재밌네. 그 백그라운드에서도 그 주인공이 어쨌든 그 삶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햇빛으로 그 나무와 함께. 그래서 아마 나무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소중하고 함께 같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뭔가 나 그 반려란 말 사실 요즘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 약간 남이가 얘기한 부분은 약간 반려식물 이런 느낌으로서의 그 식물들 그리고 이게 되게 어린 가지들을 그 밑에서 이렇게 떠오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루이스 문 님이십니다. 프랑스 영화에 대한 편견으로 살짝 졸리고 별 내용 없겠다 싶어 포스터만 살펴보고 안 보려고 했는데 안구님의 영화평에 극장 시간표 검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숨소리까지 좋았다는 영화라니요. 두 주연 배우의 연기와 함께 기대됩니다. 그리고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후기가 없으셔서 혹시나 실망을 하셨는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하하호호 8님이신데요. 맥스님이 쓰시는 칼럼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수줍은 래퍼님께서 네이버에 시네멘터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고 달아주셨죠. 네. 되게 이 닉네임으로 되게 오랜만에 댓글을 쓰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거 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 책영사로 올리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걸 쓸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거 한번 나갔다 뻑이 나가지고 네. 다시 복귀가 안 돼가지고 엄청 팟빵에 다시 들어가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다시 안 들어가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요 상태를 나갈 유지하고 수가 계시는 없어요. 거군요. 나갈 수가.
네. 다음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이번 회차도 너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는 안 보고 책 영사만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에피소드 들으니 도저히 영화를 안 볼 수 없더군요. 바로 보고 왔습니다. 히라야마가 일상을 대하는 태도는 역시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오랜 시간 파란만장한 인생 굴곡을 겪었기 때문에 마침내 저런 태도가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누구나 저런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잔잔하고 담백한 일상 닮고 싶습니다. 먹는 게 너무 부실한 건 빼고요. 맞아요. 아 그건 나도 보면서 좀 걱정되더라고. 그렇죠. 음. 그런데 쿠키 영상 안 보고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가지 마시라고 쿠키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매할 때 쿠키 있음 표시해주면 어떨지 하는 생각해봅니다. 3채는 원작보다 넷플릭스 시리즈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돌풍은 12부까지 꾹 참고 다 봤는데 좀 불편하고 불쾌감을 주는 드라마였어요. 올 여름엔 저도 집에 사둔 책을 열심히 읽어볼까 합니다. 안 읽은 새 책이 너무 많네요. 퍼펙트 데이즈 영화 보고 나니 책에 대한 애정이 급 샘솟았습니다. 책영사 멤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무비님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 이거 뭐 쿠키 영상 이거 만약에 옆에서 막 나가고 있으면 근데 사실은 되게 있어도 나가는 사람들도 그쵸.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쿠키라는 게 보면 네. 좋은 거고 네. 그런 거라.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결정적이라.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댓글은 침판연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이 죽일 놈의 사랑 뜬금없이 보고 온 영화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아마도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잔혹 엽기 소동극이 되겠습니다. 꽤나 고어하고 저의 평소 취향 영화 선택과는 매우 먼 이질적인 터치에 조금 충격을 먹고 귀가 중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그냥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퇴폐미와 퀴어물의 감성을 좀 확인하자는 기대 정도 했습니다만 이거 무슨 상상도 못한 감상은 요 정도로만 하고 갑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대댓글로 아니 커튼콜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그 그랬구나. 커튼콜의 땜빵으로 그 출연을 했어요. 그 양금 연주자 윤은아님 초대석이었는데 그거를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 딱 바쁘게 부지런히 사네요. 뭐 네. 저도 몇 번 나갔어요. 그거 어렵죠. 네. 이번 근데 오면서 뭐 팟빵 이렇게 들으려고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보통 이제 뜨면 이제 업데이트 뭐 이렇게 네. 뜨잖아요. 필름 클럽에서 러브라이즈 블리딩을 다루는 걸로 막 음. 떴더라고요. 저 오는 중에 봤어요. 예. 사실 이 댓글 보고 다를 것 같았어요. 예. 뭔가 저희 단톡방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네, 네, 제가 많이 궁금해져가지고. 그 댓글을 너무 좀 끌리게 쓰셨어. 그러니까. 네. 근데 되게 실망스럽더라고 나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뒷등으로 듣더니만 이거 댓글 하나 보고 어우 재밌겠다 막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댓글은 요한나 님이십니다. 아이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제 시험도 아닌데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죠. 이제 수능만 남았습니다. 홀가분하게 퍼펙트 데이즈를 봤어요. 다 보고 나니 제가 좋아하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같이 생각났습니다. 결은 많이 다르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두 남자의 시간들이 오버랩되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결말에 두 남자들의 표정은 완전 달라서 일본의 희망적이지 않은 현재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또 사랑하게 된 영화 리스트에 한 편이 추가된 것 같아요. 정보를 전혀 모르고 봤던 태풍 클럽은 아무리 시대 보정을 하더라도 일본 버블 경제기의 청춘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애매했고요. 하이제킹은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였는데 핸섬 가이즈는 제가 몰랐던 코믹 취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엄청 웃으며 봤어요. 물론 눈을 감아야 했던 순간도 많았고요. 상영관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유쾌하게 즐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탈주는 의외로 좋았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데 그 안의 감정들은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아서 더 좋았나 봐요. 현상의 현재와 뭔가 있었을 법한 과거의 남자 선우민과 현재의 추격 목표인 규남까지 그 관계성들을 계속 곱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나오던 상반된 두 장면은 현상이 잃어버린 것들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잔인할 만큼 슬펐습니다. 영화에서 내내 고생하던 건 규남인데 물론 이재훈 배우의 연기도 좋았지만 구교환 배우의 연기가 반짝반짝해서 현상의 캐릭터가 더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최경사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영화는 아닙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뭐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게 또 생각이 나셨군요. 사실은 보면 퍼펙트 데이즈는 잔잔하지만 월터는 엄청 그 스펙타클하죠. 바쁘게 뛰어댕기거든요. 세계여행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근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어쨌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네요. 태풍 클럽은 저는 진짜 거의 애들이 거의 약간 쟤들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에 애들이구나 그냥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럭저럭 이해가 가더라고요. 핸섬 가이즈는 지금 손익분기점을 한 30만 정도 넘어갔죠. 예. 탈주도 150만 정도니까 아직 손익분기점까지는 좀 남은 것 같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탈주도 뭐 다시 막 계속 1위 또 올라갔다가 막 그 인사이드 아웃이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고 있어요. 탈출이 좀 평가가 네. 쏙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 있습니다. 네. 오님이신데요. 그 저희가 화장실 관련된 얘기를 듣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주인공이 화장실은 아니지만 그 직업의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생각했을 때 변기가 하나같이 너무 깨끗해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일본 측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은 아름다운 것만 담고 싶은 감독의 의지였을까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그 물론 일본의 의지가 작용했겠죠. 어차피 스폰서가 뭐 네. 거기였으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인가 보니까 그 실제로 거기에 들어간 돈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유지비랍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 댓글은 댕이님이십니다. 영화를 보고 감상을 메모장에 적다가 모든 소리가 끝나서 일어나 나왔는데 이렇게 쿠키를 못 보는 경우도 있네요. 너무 좋았는데요. 아쉽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보셨으면 저기 열심히 보셨는데 음. 아쉽게 못 보셨나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쿠키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예전엔 거의 안 봤고 그리고 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은 없는데 요즘은 보니까 쿠키 있는지 없는지도 다 찾아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극장을. 보통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다들 휴대폰으로 찾아보죠. 쿠키 그거 있는지 올라갈 없는지. 때. 네. 근데 저는 우연히 하여튼 이 영화는 다행히도 쿠키를 봐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 자, 최경사는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북무비42@naver.com이고요. 인스타 계정은 인스타에서는 최경사로 검색하시면 매번 예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예고는 어려웠던 거예요, 쉬웠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작가의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했던 작가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 언급됐던 책 자체를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따옴표를 그 작가로 제가 해놓긴 했는데 한병철 교수가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작하셨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상 맞추기가 불가능한 저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진인가 이 책의 제목이 좀 많이 나와요? 등장하는 그걸 좀 그렇구나. 넣긴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네. 자, 그 인스타로도 댓글도 올려주시고 다음 영화 혹은 뭐 이런 것도 맞춰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2주의 후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됐을까요? 네, 이번 에피소드에도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수국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수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한나님께서도 10,000원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두무비님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드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네요. 네,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후원금 관련해서 조금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저희가 오늘 좀 의견을 정리할 부분이 혹시 나오기 전에 여기 3명이 앉아가지고 뭐 혹시 관련한 얘기 전혀 안 했나요? 네, 아니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또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다음번 우리 녹음 때는 후원과 관련해서 좀 드린 말씀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갈까요?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네고시스. 제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퍼펙트 데이즈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거의 안 읽다가 요 며칠 몇 주 사이에 책을 많이 읽었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다룰 작가의 책을 총 3권, 4권 오. 읽었고요. 네. 뭐 읽었죠? 이따가 지금 언급 드릴까요? 네. 네. 투명 사회, 피로 사회, 사물의 소멸하고 또 그 뭐시죠? 그 혁명 모시기. 오늘날 혁명은 왜 네. 불가능한가? 그렇게 4권을 읽었고 그다음에 송경원 기자, 신의25 송경원 네. 기자가 책 하나 냈죠.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그 서점 갔다가 제목은 얼룩이 번져 영화가 되었습니다인데 제가 사실 이런 종류 제가 사회과학 서적 아니면 잘 안 사는데 그 책 추천사 중에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이런 사람이 뭘 사랑한다고 할 땐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15년 동안 쓰인 그의 연서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를테면 본인이 이게 보장해주는 식으로 이 책을 추천했는데 저는 이 추천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송경원 씨도 그 책 서두에 내가 언젠가 책을 낼 줄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로망이었나 봐요. 근데 그럼 책도 실제로 재밌었어요. 영화도 저희가 많이 다루고 좋아했던 영화들을 언급하셨고, 근데 그 책을 내는 것에 대한 태도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사실 뭐 이쪽 일 하다 보면은 책 내자 막 이런 뭐 이야기를 뭐 오가며 듣기도 하고, 저도 책을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낼 책이면 진짜 좀 간절하게 좀 준비된 상태로 내고 싶잖아요. 근데 송경원 씨가 이미 글을 많이 쓰셔서 책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미부여하실까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거 기존에 쓰던 거를 약간 가필한 그런 책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출간 아니요. 오픈하지 않은 글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네. 대부분은 기존에 썼던 거를 그냥 다듬은 거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은데. 그래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은데? 본인이 쓴 건 맞는데 본인이 기존에 이제 있던 기존에 것들을 출판이라기보다 그것도 출판이지 어쨌든 뭐 잡지로 나갔던 네. 거 나갔던. 예. 어쨌든 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앤 스콧 너무나 유명한 그 페미니스트 이론가인데요. 어쩐지 너무나 유명한 건데 내가 나 처음 들었는데 안군 네. 들어봤나요? 요 분이 그 위대한 강연 거기에 나오나 안 나오냐 그분이신가요? 그렇죠. 되게 그거는 아닌가? 그분 아닌가? 네, 지금 다른 다른 선생님 분인가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앤 스콧 젠더와 역사의 정치라고 작년에 나온 책인데 여성학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독인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내셨던 그 젠더 역사 분석의 유용한 범주 같은 논문들이 실린 책인데 어쨌든 네 아주 공부하듯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는 하나도 안 보고요. 네, 이상하게 요 며칠은 책만 읽었네요. 책 엄청 많이 읽었네. 네. 영화 볼 때보다 책 읽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그 약간 그 반대 급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읽고 싶은 책을 못 읽다가 방학이 되니까 막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골라서 읽는다. 약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시키는 과제로 읽어야 되니까 읽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학교의 순기능 중에 하나군요. 네. 방학. 안군. 저도 공교롭게도 텍스트네요. 일단 그 열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단편집들, 뭐 소설도 올라오고 대담도 올라오고 시도 올라오는데 그 중에 서윤빈 작가가 쓴 트러블 리포트라는 단편 소설을 읽었어요. 근데 요게 그 열림원에서 웹진으로 공개를 한 다음에 1년에 2번 봄과 여름 사이, 가을과 겨울 사이쯤에 그런 일종의 젊은 작가들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꾸준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본 거는 요 트러블 리포트라는 것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픽 노블 시베리아의 숲에서라는 거를 봤습니다. 이 실뱅 태송이라는 프랑스 저널리스트의 삶을 그린 만화인데요. 이분이 약간 반사회적 기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크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신데 실제로 그냥 시베리아 그 타이가 숲에서
6개월인가를 그냥 살았던 그것을 그래픽 노블로 그린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은 이 고독이란 무엇인지 곱씹어 볼 수 있는 문장들과 표현들이 많아서 꽤 인상 깊었습니다. 그 시베리아에서 쓴 시베리아판 월든 같은 책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책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은 용 포세 있잖아요. 요 분의 샤이닝이라는 소설도 사뒀는데 아직 요거는 읽지 못했습니다. 아마 곧 읽지 않을까.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읽고 나서 얘기하세요. 네, 요렇게입니다. 이번 뭐 본 거 없어요? 본 거 없습니다. 희한하네. 라미 혹시? 저는 한병철 피로사회를 저도 근데 저는 읽는 중이에요. 읽는 중이고 저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범죄도시 네 번째 편을 거금을 주고 사서 봤습니다. 그게 아직도 거금이에요? 아직 거금이고 아직은 인기 1위더라고요. OTT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범죄도시를 제가 대하는 이 마음이 그냥 다른 어떤 마블 시리즈처럼 이게 시리즈물이고 그냥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나오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롭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범죄 유형은 바뀔 수 있는데 저한테 어떤 그 자극도 주지 못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재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계속 내가 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솔직히, 지금 1, 2, 3편, 4편 다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4편에서 정말 끝인가? 나와의 인연 여기까지. 왜냐하면 끝까지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는. 네, 그랬습니다. 네. 자, 잠깐 사이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송경원 씨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비평을 엮은 건 맞았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이를테면 큐레이션 해가지고 했던 건데, 저는 이 책을 위해서 새로 쓴 건 줄 알았어요. 네. 그거 하나 정정드리고 아까 그 앙군이 말하려고 했던 건 주디스 버틀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디스 버틀러. 네, 주디스 버틀러는 출연을 했었죠. 네. 그거 좀 막 뭐라 했었죠. 네. 워낙 페미니즘 자체가 논쟁적인 소재가 돼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정정 및 정정 보도. 그 플라이 투 더문, 플라이 미 투 더문 봤어요. 그거 채닝 테이텀하고 스칼렛 요한슨. 그냥 재밌는 그 역사 덕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폴로 11호 조작설을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작이 있을 뻔했다라는 설정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설정도 되게 재미있고 그냥 뭐 할리우드 오락물이라서 시간과 뭐 패션 같은 것도 좋아요. 그거 참 스칼렛 요한슨이 그다음에 그 패션이 아주 그 시절 패션이 또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뻐요. 예. 그런 영화였고 뭐 슈퍼배드 4가 지금 곧 개봉을 하죠. 나는 그 미니언즈들 나오잖아요. 네네. 슈퍼배드에서 작년에 슈퍼배드 3를 보면서 미니언즈가 나오는 영화가 슈퍼배드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봤거든요. 근데 미니언즈 영화가 따로 있고 이 슈퍼배드도 있는 거더라고. 미니언즈가 한 편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슈퍼배드의 미니언즈가 워낙 인기니 그 스피노프 된 거죠. 네네. 재밌게 봤어요. 미니언즈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 특히 그 언어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은 이상한 말이잖아. 외계어 같은데 가끔 또 비스듬한 느낌도 주고 하는 애들이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뭐 5주 연속, 6주 연속인가 1위 했다는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은 영화 제목 되게 재밌어요. 그렇지.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 희한한 한 3분의 1밖에 못 보긴 했거든요. 보다가 졸아가지고 다시 오늘 가서 봐야 돼. 오늘 가서 봐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어떤 그러니까 2명의 엄마와 3명의 아빠를 가진 어떤 여고생 이게 판타지 가족 드라마 같은 뭐 그런 건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화가 없구나. 과거에도 없지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일본 영화였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는 것 같아.
그 비슷하게라도 만들었던 감독이 이명세 감독이었던 것 같고 그 나의 사랑 나의 신부니 뭐 이런 약간 느낌으로. 근데 요즘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같은 느낌의 영화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팟캐스트 위해서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를 지금 조금 읽고 있어요. 책에서 언급이 돼서 읽으신 거예요? 책에서 워낙 그냥 하이데거가 계속 나오죠. 하이데거가 나오죠. 뭐 헤겔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읽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으로 그 한병철 교수가 이거 안군용 읽다가 저기서 할려나 모르겠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래도 얘기할 거야. 네. 왜냐면 사실 이게 비하인드가 거리가 없어요. 박사 논문을 하이데거로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지금 이 책 자체도 그렇고 본인의 사상 자체가 하이데거 굉장히, 기반의 하이데거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하이데거 그러면 이 한병철이 기반하고 있는 하이데거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님이 철학도시죠. 네. 그러네요. 네. 항상 그 물리학 나올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그래. 날 잡았다. 철학을 잘 아는 건 아니다. 저 퇴근해도 돼요? 저희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대한 이 깊은 강의가 곧 있으면 기대합니다. 안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최경사가 사실은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번에 다뤘던 이제 퍼펙트 데이즈에는 아까 그 호방 여사님이 이제 올려주기도 했죠. 제이드님이 히라야마의 도구들 그 뭐 동전도 있고 뭐 열쇠 꾸러미도 있고 뭐 이런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사물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히라야마가 즐겨보는 책, 그다음에 즐겨 듣는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히라야마가 찍는 아날로그 필름.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사물의 소멸을 읽다 보니까 퍼펙트 데이즈가 정말 이 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 같았다.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은 그게 이제 소멸해 간다. 네. 이 아날로그라는 게 소멸해 가고 모든 게 다 정보 디지털로 환원되고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탈실제화되고 있다. 탈신체화되고 있다.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영화가 이제 퍼펙트 데이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이 미리 나왔지만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의 사물의 소멸이 209회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근데 인스타에서 청취자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를 잘 읽으셨다 혹은 읽을 예정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책보다 이 책이 좀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이 책이 저는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저는 네 권을 이번에 한 번에 읽었는데 사물의 소멸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읽은 네. 한병철 교수 책에서 네, 제일 제일 어려운 것 어려워요. 같아. 피로사회도 그렇게 어려운 책. 안 읽혀요. 그렇지 잘 안 네. 나가 진도가. 사물의 소멸은 지난번에 그 위드무비님께서 왜 이 책을 골랐냐? 안군에게 한번 읽어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골랐습니다. 네. 그때 뭐 하던 거를 아마 그때 정확히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네. 안군의 얘기를 듣고 안군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럼 네. 뭐 대충 뭐 좀 이해가 갈 거야. 뭐 약간 이런 투로 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인스타에서 또 다른 분이 리추얼의 종말도 추천을 해주셨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병철 저희 쭉 하겠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이게 또 보면 책도 얇고 뭐 그래가지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게 이 한병철 교수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뒷부분 인터뷰 2개 빼면은 분량도 그렇게 맞아요. 짧아요. 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피로사회가 조금 두껍나? 저는 이제 이 피로사회라는 책은 독일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했고 이 사회를 우리가 피로사회로 개념화한 게 한병철 교수인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도 굉장히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유명했죠. 저도 뭐 그 책으로 한병철 교수한테 입문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몇 권 더 읽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얇은 만큼 쉽기도 한데 또 이게 얇지만 깊이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뭐 죽비 스타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 책이 철학책 다른 여타의 철학책처럼 막 논리를 빌드업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좀 시적인 언어나 개념으로 이렇게 독자들을 이렇게 내리치는 느낌의 야, 음. 이거야 하고 확 던지는 그냥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야, 이 교수가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는데 논문은 어떻게 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단 말이죠. 논문 이렇게 쓰면 100%안 되는 거지. 근데 독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죠. 읽을 수 없지. 다행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라미의 시놉에서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걸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난이도네요. 이 책을 저희가 선택하고 노시스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줄거리 어떻게 할 것이지. 나 걱정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나 지금 오지랖 넓잖아 또. 그래서 대답했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방식은 뭐 그냥 정말 되게 간단하게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물의 소멸, 이 책의 저자는 일단 21세기에 들어서 스마트폰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누구나 인공지능에 기댈 수 있는 이런 디지털화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특히 이런 세상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이제 사물이 소멸해버린 시대, 탈사물화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그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사물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의 사물은 앞서 맥스님이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단순히 이제 아날로그적인 물질적 대상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실제 그런 사물뿐만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교감, 생각, 경험까지 다 포함하는 약간 포괄적인 의미로 사물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일테면 그 뭐 히라야마한테 그 책이나 혹은 뭐 카메라가 사물이죠. 그건 네. 실제하는 사물인데 그 사물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기계 쪼가리가 아니라 거기에도 히라야마와 교감을 통해서 일종의 뭐 정이 아니라 뭐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추억과 정과 네. 아주 좀 너무 좀 지나치게 나아간다면 영혼까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걸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라야마 이 비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히라야마가 그런 사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게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죠. 이 저자는 사물이 인간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진실과 사실의 대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물에 반대되는 반사물로 저자는 어떤 것들을 꼽냐면 디지털, 데이터, 각종 정보를 이제 그 반사물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반사물에 집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물과에 직접 접촉하거나 소유하던 과거랑 달리 SNS 등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저희가 좋아요를 받으려고 사진을 올린다거나 또는 체험을 중시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저는 조금 약간 의외였는데 사실은 지금 뭐 공유 경제 그다음에 뭐 돈보다는 경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 자신도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왔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부정적으로 그렇죠. 바라보죠. 네. 예. 그래서 맥스님과 정반대로 저자는 이런 탈사물화의 흐름이 우리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빈곤하게 만든다는 게 책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자는 사물이 소멸되어가는 현재의 흐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저자는 스마트폰이나 셀피, 인공지능 등 이 반사물의 특성과 또 사물의 면모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책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선이 신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 자신이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고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사물 중에 하나로 주크박스를 꼽아서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그 이야기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재미는 있더라. 그 한병철 교수가 집에 집이 약간 스티브 잡스형으로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것만 갖다 놓고 사는 모양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큰 낡은 주크박스라니까 그것도 되게 웃기긴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저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인데 이 책을 처음부터 읽으실 때 만약 잘 안 읽히는 것 같다, 어렵다라는 느낌 받으시면은 인터뷰 부분부터 먼저 읽고 책을 읽으시는 맞습니다.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그렇게 읽었어요. 그게 훨씬 그래, 나은 인터뷰에서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했던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모든 책을 그렇게 읽어요. 음. 앞에 시작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뒤에 후기나 뭐 역자 후기 이걸 먼저 읽은 다음에 책을 봐요. 저는 요번에는 앞부분이 안 읽히길래 역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번역했을까를 보고 그다음 또 읽다가 안 읽힌다. 그래서 다시 인터뷰를 보고 읽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사실 되게 뒤를 먼저 읽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책을 그냥 제대로 읽어서 한 번에 소화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신에게 엄격해. 그러다가 이제 망해서 다시 뒤로 왔어요. 네, 그래서 저의 신호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정리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기대해 보죠. 네. 사실 책에는 비하인드가 없습니다. 책 자체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려고. 그냥 저자인 그럼 한병철 영화는 영화 자체 콘텐츠가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뭔가 조금 어쨌든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병철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 이과생이셨어요. 금속공학과. 네, 철학과예요. 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을 하셨다가 22살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뮌헨대학교에서 신학, 문학,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맥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이데거를 주제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94년에 박사학위를 받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그의 책 곳곳에서 하이데거의 채취가 느껴집니다. 뭐 던져짐, 뭐 세워짐, 기투, 피투 뭐 이런 것들에서 그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에는 데리다에 대한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에 이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독일 까를스루해 조형예술대학교 철학미디어학 교수로 임용되셨고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독일로 갔지만 한국어가 아닌 독일어 문화권에 깊숙이 빠져 생활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통화 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한 책들도 모두 독일어로 저술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2011년 12월 권력이란 무엇인가가 국내에 번역돼서 출간된 게 처음이고요. 우리나라에 이 책이 피로사회보다 들어온 게. 먼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피로사회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죠. 피로사회는 한병철 일단 뭐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이미 독일에서 출판됐던 게 2년 뒤에 번역된 거고요. 저희가 38회 2018년 7월 20일에 녹음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녹음이 7월 19일인데 우리가 피로사회를 했어요? 네, 했었죠. 그렇구나. 몇 년도에? 2018년 7월 20일. 5년 만에. 네. 거의 딱 5년 만에. 횟수로 그렇죠. 5년. 그렇죠. 5년인가? 18년이면 6년이죠. 6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빼기를 못하고 있네. 여튼 저희도 한번 다뤘었고요. 그 피로사회가 어쨌든 굉장히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국내 출판계에서도 판매량이 늘면서 한국에서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강연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계세요. 그 사고도 한번 쳤죠. 네, 나가라고. 나 몰라. 주정에 가까운 뭐 그런.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강연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나가라. 진짜.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그 갈등도 찾아봐야겠다. 있었던. 참고로 피로사회, 권력이란 무엇인가 지금 노시스님이 가지고 오신 저 과거 작품들은 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을 했고 저희가 읽은 사물의 소멸 그리고 최근 작품은 김영사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바꾼 모양이고. 네, 바꾼 모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 거 없으니까 막 김영사에서 뭐 문지. 아니 뭐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까지 하네. 그렇다고 제가 철학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철학도께서 세심하고 왜 저 물리학과 철학은 사실상 뿌리가 같아. 그리고 같지. 사실 이 번역가가 물리학과 맞아. 네. 이 전대호 이 철학책도 많이 번역하고 네. 뭐 이런. 오늘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물리학이랑 철학 안 해서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지.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지금 불과 한 2주 만에 이거 한병철 교수의 책을 지금 3권을 독파한 우리 그러니까요. 노시스가 또 있으니까 믿는 정말 기대가 가슴이 됩니다. 든든, 저는 마음이 이게 너무 안 든든하네. 읽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책인지.
뭐 하는 건지. 제가 그럼 분량 나눠드릴게요. 몇 분씩 같이 나눠줄 테니까. 자,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도 잘 들었고요. 뭐 지금 뭐 설명도 잘 됐고, 그다음에 뭐 한병철 교수가 누구인지는 다 한 번씩은 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럼 하이데거가 도대체 무슨 철학자냐? 하이데거는 사실은 20세기 철학자를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하이데거하고 비트겐슈타인이 들어가거든요. 비트겐슈타인도 워낙 유명하지만 영향력을 친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하이데거가 굉장히 높은. 교수님 수업 시작된 건가요? 아니야.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너무 설레요. 철학자고. 저 지금 필기하고 있잖아요. 야, 흐름 깼잖아 지금. 교수님 뭐 하셨어요? 나가. 너 이거 지금 이 수업 같은 분위기 나가. 자, 그런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리고 하이데거 철학은 굉장히 이제 그 용어도 그렇고 본인만의 용어를 많이 아까 안군이 얘기한 네. 뭐 P2, 움켜짐, P2. 뭐 기투, P2, 뭐 그다음 뭐야 뭐 속으로 뭐 내어 보여줌, 뭐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이제 독일어, 근데 본인이 거의 만들어내다시피 네, 한 그쵸. 용어들에서 사실은 난해한데 이런 난해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저 그 들길의 사상가, 이게 들길이 이제 이것도 하이데거가 되게 좋아하는 그 고향의 길이 있어요. 들길이 이제 그거의 사상가 하이데거를 썼는데, 이 박창국 교수님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하이데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신 분이고 또 쉽게 풀어놨어요. 이 책에서.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은 참 이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는 초판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팔리다가 절판이 됐는데 독자들이 이거 한 번 더 내줘 해가지고 이 박창국 교수가 개정 증보판 형식으로 한 번 더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은 구할 수 있는데 되게 괜찮은 책이에요. 아마 제가 앞부분 좀 읽어본 비해서는 이해가 제가 보기엔 사물의 소물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자, 그럼 하이데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얘기를 했던 사람이냐? 하이데거가 파악하는 바로는 우리가 서양 철학의 역사, 지금 과학기술 문명을 시작하게 한 건 사실상 데카르트죠. 네. 자명한 원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여기서 출발해보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세상을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인간 이성을 사용한다면 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계를 수학자기도 하잖아요. 네. 직교좌표계를 발명했죠. 네. 줘봐, 물리학과. 역시. 그리고 이게 그런 인간의 사고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약간 인간 중심주의적인 게 있고 개발지상주의,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배,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 이래 서양 철학에서 말미암은 서양의 문명이 세상을 황폐화했다고 하이데거는 바라봐요. 그래서 인간조차도 어떤 노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소비 물자를 갖게 되지만 그 대가로 노동하고 소비하는 동물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이제 박창국 교수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건 하이데거의 직접 코팅인데, 대지는 정신적으로 이 사물의 소멸에도 대지란 표현이 몇 번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하이데거가 썼던 표현인데, 대지는 정신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여러 민족들은 그런 타락을 최소한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타락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일말의 정신력마저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무슨냐면 사물의 소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정보사회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이제 인간들이 우리가 전부 잃어가고 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대를 고찰한 사상가인데, 이를테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고 이 시대의 인간은 무엇이고, 그럼 이 시대에서 그런 위험에 처한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하는 철학자인데, 하이데거가 파악하는 현대는 고향상실의 시대예요. 고향상실. 그리고 고향상실 시대의 근본 기분은 불안입니다. 불안. 이 책에서는 우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이데거가 파악하기로는 인간은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존재. 그냥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근본 기분이에요. 그게 불안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고향에서, 이런 고향 상실의 시대, 고향에서 사실은 고향이 있을 때 인간은 들길 옆에서 튼튼하게 자란 떡갈나무처럼 광활한 하늘에 자신을 열고
이게 아까 그 열었다는 표현이 이 책에서 몇 번 나와. 그 열고가 이 열고예요. 어두운 대지에 뿌리를 받고 산다. 인간은 떡갈나무와 마찬가지로 드높은 하늘이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대지의 보호에 감사하면서 살 경우에만 그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면서도 견실한 생명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이데거가 보는 정말 인간다운 삶이에요. 하이데거가 보는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현존제라고 하죠. 다자인이라고 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등한데 현존제로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그 고향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공허와 불안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물질적인 소비하고 향락을 추구한다. 이게 하이데거가 보는 현대라는 거고 이것을 벗어나서 고향,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한 이 한병철 교수가 얘기하는 사물 이런 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거칠게 아주 요약한 하이데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 책영사 녹음하면서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에피소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어느 날 그 산에 갔더니 봄날에 아주 노란색 개나리가 피어 있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다음에 대기는 투명했고 그날 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데 야 내가 인간으로서 이걸 마땅히 느껴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날은 그냥 휴가를 내고라서 평일이라도 나와서 이거를 만끽하는 게 내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러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아니에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할 때 말씀하셨나? 아주 최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걸 느끼는 나라는 존재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현존재인 거예요. 다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들길 사상가 하이데거에서 이 박창국 교수가 인용하는 콜리지라는 영국 시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일찍이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게 하나의 꽃이든 아니면 하나의 모래든 그게 거기 존재해 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경애와 경탄으로 사로잡는 어떤 신비의 현존을 느꼈을 것이다. 근데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요? 퍼플데이즈 그래요? 영화랑 너무 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식구를 그날 그때 거기서 이 인왕산 쪽에서 그쪽 그 북한산 자랑에 있는 개나리가 막 엄청 흐드러게 핀 거를 보고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약간 신비적인 거죠. 근데 제가 그 기억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인간으로 살아있는데 이거를 못 느끼고 그냥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데거가 비판받는 점은 바로 또 그런 점이 있어요. 뭐가 신비주의적이야 약간 생각시작. 그래서 옛날에 그 아마 하이데거와 동양 철학, 동양 사상인가 이런 책도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약간 동양 철학, 노자, 무의자연 뭐 이런 철학하고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이 사물의 소멸 한병철 교수의 철학을 접하면 훨씬 좀 이해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하이데거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책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총평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이걸 진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보통 책을 하면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든 단편집을 골라서 각자가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주고 감상을 얘기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아마 최은영 소설가의 책을 했을 땐 아주 우연이지만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었죠. 근데 이 책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총평이나 뭐 구절 방식으로 페이지 몇 개. 그러면 파트와 거기 파트 내 구절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럼 우리 헤비 리더였던 로시스가 이 책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총평하고 그다음에 본인 마음에 들었던 많은 혹은 뭘 깨달았던. 저는 똥멍충이었습니다. 저는 한병철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그 저기 맥스가 소개해주신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혁명.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책들을 사서 읽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고 친한 선배한테 2권 사서 선물로 줬어요. 무슨 책? 피로사회? 피로랑 투명사회? 목동교보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었던 이 2개 사줬더니 그 선배도 좋다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병철 저는 지금 알았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한병철 꽤 읽고 매니악하게 알고 계신 분들 많던데 그렇게 치면 저는 그냥 A, B, C, D 초보다 그런 그런 제가 이제 이 한병철의 글과 책에 조금 인상 깊게 하여튼 그 좀 반한 부분은 일단 그 글 쓰는 것이 물론 도고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고를 직접 읽었을 때에 이를테면 그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한번 거친 걸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 문장이 시적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간결하고 시적인데 그 사유하는 건 굉장히 명료하면서 아까 죽비 표현하셨는데 날카롭고 그리고 아포리즘 스타일이지. 네. 근데 그리고 또 직관적인 방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사실 문장 간의 관계는 또 굉장히 빌드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다 보면 제가 저희 사실 살면서 진짜 철학 원서들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병철 교수는 그냥 우리가 정말 갓난아이 철학으로 치면 갓난아이여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오면 내가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도달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책을 한 권씩 낮게 얇은 책을 한 권씩 끝내고 나면 그래도 내가 뭘 알았다, 이해했다라는 포만감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독자들이 좀 그럴 수 있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배경 지식이 그다지 필요 없다. 제가 독일어로 된 책을 뭐 읽어본 거는 없지만 철학책을 번역된 건 읽었겠죠. 근데 사실은 번역된 걸 읽었죠. 뭐 칸트 이런 거 좀 읽었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독일에서 막 유학하고 돌아와서 독일 철학을 강의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수업을 들어가면 그분은 한병철 교수처럼 대학을 마치고 가셨나?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독일어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만 그걸 입으로 한국말로 단어만 옮겨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딱딱하고 정말 개념어들의 나열이라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한국어니까 그냥 발음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왜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책은 한 교수는 되게 문장도 단문이고 그쵸. 양호하게 쓰고 있어요. 그 단문인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입문한 상태고요. 사물의 소멸 읽으면서 또 느낀 거는 생각보다 다작을 해서 그런지 앞에 다른 책들에서 겹치죠. 맞아. 이야기하고 있는 기존의 주제들이 좀 중첩된다. 그래야도 다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새로운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 좀 읽어볼까요? 좋았던 거를. 본인이 좋았던, 좋고 제일 좀 뭔가 와닿던. 먼저 스마트폰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35페이지입니다.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촉각은 모든 감각 가운데 탈신비화 작용이 가장 강한 감각이다. 반대로 시각은 가장 마법적인 감각이다.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은 건드릴 수 없다. 그 아름다움은 거리를 명령한다. 숭고한 것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품고 뒷걸음질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손을 펼친다. 촉각은 거리를 없앤다. 촉각은 경탄할 능력이 없다. 촉각은 마주한 상대를 탈신비화하고 그의 아우라를 떨쳐내고 세속화한다. 터치스크린은 타자의 부정성을, 처분 불가능한 놈의 부정성을 없앤다. 터치스크린은 모든 것을 처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촉박 강박을 보편화한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시각조차도 촉각 강박에 종속되어 마법적 면모를 잃는다. 시각이 경탄을 상실한다. 거리를 없애는 시각. 소비하는 시각은 촉각을 닮아가고 세계의 신성함을 모독한다. 그 시각 앞에서 세계는 단지 처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이 문단 또 바로 앞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행위, 동작이 뭐 예배와 맞먹는 몸짓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렵지 않은데 읽으면서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점이 그 지금 읽은 것 중에는 어떤 점이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촉각, 시각으로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이걸 읽고 다시 스마트폰을 보니까 좀 뭐랄까 생각해보지 못했던 접근 같았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아니 사실 뭐죠? 이게 사물의 면모들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노시스가 읽은 부분과 맞닿아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하면은 이제 우리를 실제로부터 격리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던 거거든요. 세계는 탈실제화되고 탈사물화되고 탈실제화된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뉴스가 전부 스마트폰으로 쏟아져서 우리가 실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게임 속에서 그 무슨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가상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뭐죠? 뉴스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물에서 반사물로라는 대목인데 급증하는 정보 엔트로피, 그러니까 정보 카오스가 우리를 탈사실적 사회 안으로 처박는다. 이건 굉장히 저는 진실과 거짓의 구별은 사라진다. 이게 가짜 뉴스가 이미 나오면서 이 책이 나오긴 했는데 정보는 현실과 상관없이 과도 현실적 공간에서 유통된다. 가짜 뉴스도 엄연히 정보다. 사람들이 이미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가짜 뉴스가 엄연히 정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뭐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78페이지 가면은 이제 바라봄과 타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바라봄이라는 거. 네. 그래서 좀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네. 사르트르의 세계에서 타자는 아직 온전하다. 바라봄으로서의 타자는 세계와 관계 맺기의 본질적 구성 요소다. 심지어 나뭇가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반쯤 열린 창, 커튼의 살랑거림도 바라봄으로서 지각된다. 오늘날 세계는 바라봄이 전혀 없다. 세계는 우리를 더는 빤히 바라보지 않는다. 세계는 자신의 다름을 잃어간다. 릴케가 보기에 사물들은 온기를 발산한다. 그리하여 그는 사물들과의 동침을 꿈꾼다. 나는 모든 사물 각각의 곁에서 한번 자고 싶다. 사물의 온기에 노곤해지고 사물의 호흡에 맞춰 오르내리며 꿈꾸고 내 모든 팔다리에서 사물의 사랑스럽고 느긋하고 발가벗은 친근감을 느끼고 사물의 잠의 향기를 통해 강해져서 아침 일찍 날 밝기 전 모든 이별에 앞서 계속하고 싶다. 수작업으로 만든 아름다운 사물들은 충심을 따뜻하게 한다. 손의 온기가 사물로 옮아간다. 기계의 냉기는 사물의 온기를 사라지게 한다. 근대의 사물은 싸늘하게 식어 저항하는 객체가 된다. 발터 베냐민도 사물의 냉각을 알아챘다. 사물들에게서 온기가 사라진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상들이 인간을 조심스럽지만 완강하게 밀쳐낸다. 요컨대 인간은 그 대상들의 은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된다. 인간은 대상들과 접촉하여 얼어붙지 않기 위해서 대상들의 냉기를 따뜻한 온기로 상쇄해야 한다. 또한 대상들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대상들의 가시를 무한한 솜씨로 붙잡아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노시스는 파악했나요? 내가 이렇게 파악을 물어보면 내 언어로 말하기가 어려워. 나 괜히 일본 타자했다. 교수님이 여기서 느낀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구나 이랬어. 나는 그 바라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바라봄이 몇 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 되게 이거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뭘 바라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한테 눈길을 준다. 눈길을 줌으로써 뭔가가 발생하는데 사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냥
스크린만 뒷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거기선 발생하는 게 없다라는 걸로 일견 생각은 되는데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심지어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오죠. 그게 되게 좀 한편으로는 되게 이 알기 쉽군 이해. 그러니까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타자를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뭐가 발생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소외하는 게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그 바라봄과 스마트폰 얘기 이게 되게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요 편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니체가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지 맞아요. 않는 능력은 고상한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니체를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교수는 자극에 저항할 능력의 결연은 병약함, 쇠퇴, 소진, 그러니까 번아웃의 증상이다라고 했어요. 120쪽에 나와요. 네. 전면적인 허용성과 침투 가능성은 고상한 문화를 파괴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스마트폰에 자극에 저항할 그런 능력을 점점 결여해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뭔가에 반응하지 않을 능력이 고상한 문화라는 이런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또 뭐 물어볼까봐 이게 무서워. 아무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좀 좋았던 거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표시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하이데거 손 이야기하는 부분도 좋았는데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안군이야. 네. 그 99페이지에 보면 하이데거는 노동과 손을 열렬히 신봉한다. 마치 미래의 인간은 손이 없고 노동 대신에 놀이로 쏠릴 것임을 어렴풋이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쭉 내려가서 하이데거의 손은 디지털 질서에 맞서 땅의 질서를 결연히 방어한다. 디지털이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디기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라틴어는 손가락을 의미한다. 우리는 손가락들을 가지고 수를 세고 계산한다. 쭉 가서 101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망치라는 사물을 덜 멍하니 바라볼수록,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우리와 망치의 관계는 더 근원적으로 되고 우리는 망치를 더 드러난 상태로 망치가 무엇인 바 그 무엇으로서 도구로서 만나게 된다. 바로 망치질이 망치의 특유한 알맞음을 드러낸다. 도구는 스스로 자기를 한 존재 유형으로 드러내는데 그러한 도구의 존재 유형을 우리는 손 안에 있음이라고 부른다. 손은 어떤 표상보다 먼저 움켜진다. 하이데거의 사상은 표상하고 대상화하는 생각하기를 통해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생각하기에 선행하는 경험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모든 형태의 대상화에 선행하는 근원적 존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손이다. 그리고 이따간 또 땅을 딛고 서는 토착성을 이야기하면서 발도 또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실존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의 감각하는 경험의 의미,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일단 거의 동어반복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랑도 연결되어지는 것 같고, 네. 빅데이터 얘기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더라? 빅데이터가 가지고.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는 개념화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가 그 1과 0으로만 이미 선택되어진 것들로만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인간은 안군이 말할 것 같아서 가져왔을 것 같아서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군한테 넘기려고 이제 안군이 이제 그 빅데이터 부분이 혹시 얘기할 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굳이 할 거는 없는데 안군은 어떻게 봤어요 책을? 일단은 잘 안 읽혔어요. 맞아요. 상당히 잘 안 읽혔는데 그래도 열심히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딱 말씀 주셨던 죽비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 책에 대해서 죽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아요. 본인 나빴나요? 저는 읽으면서 대학교 철학 수업 때 제가 1학년 때 그 플라톤 국가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플라톤의 논리에 대해서 비평을 해가지고 나랑 토론해서 이기면은 A+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와. 근데 그 국가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뭔가
이 철인 정치 등으로 지금 민주적이지 않은 형태의 이 국가 형태의 이 합리성을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나 그런 거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 학생으로서 바라본다면 너무나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그때 그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철학과 교수였어요? 네, 뭘 전공하신 분이셨나요? 당연히 플라톤 전공이셨죠. 플라톤 전공. 네. 그러면 그리스 고전 철학을 전공하신 네.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배울 때 이제 인도 철학을 공부하신 인도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실제로 인도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인도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의 시험은 특성은 시험 문제를 딱 주고 앞장만 써라. 그러면 앞장만 써야 돼. 그럼 괜히 거길 더 쓰면 감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에 얘기한 것만 써라. 그 수업에 얘기하지 않은데 또 자기가 뭘 또 어디서 새로 공부해서 더 썼다. 그럼 감점입니다. 감점이고 그리고 그분께 뭘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마라. 들어라.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요. 이 약간 저도 그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듣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모든 것을 그 철학자의 내용을 수용한 다음에 이루어지길 바라세요. 뭐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능력이 안 되고 철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왠지 이분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지 않고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 뒷부분에 그 번역가 얘기하시기로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꽃 맞아요. 이름 검색하시는 데만 사용하신대요. 맞아, 그렇게 돼 있죠. 그거 말고 실제 인공지능을 만약에 지금 서비스되는 걸 사용하셨다면 우려하는 것들이 많이 해결돼 있어. 아니요. 원래 그래요.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삶을 살다 보니 이분의 죽비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기분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네. 이분이 저도 아날로그를 좋아하지만 아날로그적 그 시선에서만 바라본다는 느낌이에요. 예시를 드는 것도 미키마우스, 주크박스 다 너무 과거의 사례인 거예요. 왜 저 뒤에 인터뷰 보면 오징어 게임 이야기하더라. 오징어 게임 얘기하는 거 보고 그래도 내가 생각할 정도로 꽉 막히신 분은 아니구나라고 저도 느꼈어요. 넷플릭스 보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있어요. 이를테면 부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딱 그 부분 앞부분부터 계속 정보는 비판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한병철 그 작가 스타일로 표현을 써봤는데 정보란 인지 한계의 극복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 지각은 평온함을 느끼는데 정보는 그 평온함으로 지워진 온도, 기압, 풍향의 순간순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잠깐만 이거 책 안군이 쓴 안군이 거야. 쓴 거야? 쓴 거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극복해 주는 게 정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 과도함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과도함?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미처 인지할 수 없는 정도로 쏟아지는 정보로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환경은 내가 취사 선택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한테 쏟아지는 뉴스라는 게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거는 사실 쏘는 사람의 문제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그 자체의 문제. 딱 그 논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야 죄가 넘버 3의 나로 대사를 빌려볼게. 야 죄가 무슨 죄가 있냐? 죄 지은 놈이 나쁜 놈이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정보를 만든 것도 이 사회고 우려하는 것도 당연히 그
책임이 있지만 그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원죄를 정보에 씌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된 게 정보지. 그 정보는 결국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냥 아날로그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면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충분히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근데 그런 능력을 예를테면 과소평가한다는 거지. 네, 그렇죠. 판단력도 없지 인간이. 정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 환경만 바뀌었을 뿐. 라는 입장이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오케이.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 안군의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럴 수 있죠. 무슨 말 하려고 왜? 뭔데? 뭐 직업적 그렇지. 혹은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수학과 과학적인 예시가 조금은 점핑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사진기에는 빛이 담겨 있지만 사진에는 빛이 담겨 있지만 스마트폰에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지. 그치. 왜냐면 빛이 어차피 그 빛은 전자신호로 바꾼 거니까. 근데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으나 그렇지. 은가루라는 거지. 네, 그런 식의 표현들도 거슬려. 왜냐하면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보 사회를 비판을 하고 싶다면 정보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졌을 텐데. 저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최근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59년생이니까. 네. 안군이 아마 조금 이 대목을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목이 있죠. 빅데이터는 절대적인 알민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저급한 암골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저급한 암골이라고 지금 한명철에서 얘기하고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상관관계를 발굴하는 건데 해겔의 논리학에 따르면 상관관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그보다 높은 게 인과관계, 그보다 높은 게 개념화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 과정을 빌드업 시키는 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근데 바닷속 물고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 할까 싶은 거죠. 이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하는 과정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수가 데이터를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조금 고평가하는 게 있어서 우려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데이터를 다뤄본다면 그렇다는 걸 알거든요. 사실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데 이 빅데이터의 이 무지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려치는 건 빅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지금 안군의 얘기는 빅데이터를 대중들이 혹은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물신화한다는 건데. 네네네. 그랬기 때문에 안군 본인 같은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그 판단을 다 맡겨둬라. 아니요. 이 얘기잖아. 저는 데이터 분석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수집하는 게 중요했듯이 정보 사회에서는 그렇게 수집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부하고 그런 세상에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 환경을 비판하냐 이거죠. 근데 나는 그냥 내 느낌에는 이 한병철도 지금 이런 속도와 이런 방향성으로의 그 전개 발전은 이제 인간이 막을 수 없고 그것이 이제 필연적이라면 내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래도 뭐 옛날이 좋았지.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런 방향의 것이 가져올 후폭풍 부작용에 대해서
견지하자 이런 입장을 견지하자 뭐 이런 스탠스로 맞습니다.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실존이라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이를테면 우리가 감각하고 정말 그 의미를 읽어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의미 아니, 저도 있는 막-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 아이고 싫어 이건 아니고요.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데도 많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을 네네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전개. 스마트폰에서 타인의 다름은 강탈되고 타인조차도 소비 가능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타인의 다름은 강탈되고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타인의 자유는 강탈되고 타인의 다름은 다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다름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배려로 접근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알고리즘에서 나와 다른 거는 오류이자 그쵸.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뜨면 나와 다른 게 뜨면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원래 다름은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문장이라고 이해가 돼서 와 되게 좋았어요. 딱 그냥 타인의 다름은 강탈된다라는 이 문구가 또 자기 관련을 강화한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다름은 강탈된다. 타인의 다름은 강탈된다. 주어 동사인데 왠지 모르게 한병철 교수의 이 문장은 되게 힘이 있어. 아,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요. 하나를 빵 쳐주는 그런 그리고 느낌이 거기서 있어. 제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도고도 실제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우리가 그건 그렇게 썼겠죠. 실감할 아니면 이거 번역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 말의 맛을 살려낸 이 것인가? 번역가가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본인도 드립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말로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할 때마다 되게 센스 이해가 있지. 잘 되더라고요. 맞아. 그거랑 마지막으로 그 뭐죠? 그 최초의 감각은 소름이다. 그래. 그 대목도 좋지. 표현은 아주 맞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하이데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조금 더 읽어줘봐요. 혹시 그 대목이 있으면 맞아. 저도 그 대목을 지금 못 찾겠어요.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내가 있다. 네네. 자, 이게 인공지능 편에 나와요. 이미지 앞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생각은 소름이다. 저는 이것보다도 요 다음 문장이 더 사실은 와닿았는데 인공지능은 소름이 돋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통찰인 것 같아. 벌써 이것 때문에만도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없다. 중략하고 인공지능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 인공지능은 바보처럼 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보처럼은 뭔가 철학자나 뭐 새로운 사상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고 예를 들면 뭐 지구는 그래도 뭐 돈다라든지 뭐 지구는 둥글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는 다 바보 같은 그렇죠. 생각들이었잖아요. 네. 인간은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 새로운 사상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지. 왜냐하면 기존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지금의 AI라도 챗GPT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죠. 앞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은 너무나 지능적이어서 바보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만이 뭔가에서 소름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네. 인공지능은 그걸 못 느끼고. 그죠? 그 얘기인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또 반론하고 싶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보 같다라는 이해는 저도 충분히 되지만 그 바보 같은 짓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 지능적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쵸, 그 얘기는 그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면은 바로 끝나는 건데. 자, 이제 우리 라미로 한번 가봅시다. 네, 저는 저도 읽기 편한 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맥스님 오늘 이야기해주신 하이데거 이야기를 좀 미리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둑맞은 집중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찔림을 당하는 듯한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은 그러니까 너무 중원부원 정말 문장도 그치. 늘어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교가 많이 됐고 이거는 뭐 안구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 끄덕이면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만약에 이분은 이제 사물과 반사물 둘 다를 경험하신 세대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반사물만이
중심인 세대한테 이 책은 어떻게 읽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이해가 안 가겠죠. 그것도 참 걱정되는 측면이긴 해. 저는 걱정할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듄 역사를 보면 그 반기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다 파괴해버려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 책에 그런 운동이 시발점이 될까? 네,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막 그러시니까. 그래서 막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분리 가능한 세대가 사실 저희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디지털만 있는 세대는 이 책을 읽고 이거를 정말 뭐 이게 뭐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저는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좋았던 지점들은 저는 셀피 파트랑 그다음에 고요 파트에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일단 셀피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사진에 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셀피 좋아하죠? 나는? 셀피도 셀피인데 최근에 이제 아기 사진을 찍는데 많은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다 아기 사진으로 도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친정집에 가면 제 앨범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 사진을 정리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거를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지. 네. 그리고 인화를 해서 제가 엄마가 한 것처럼 앨범에 붙여서 손글씨를 써서 우리 아기가 이제 이렇게 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어떤 구절이 좀 와닿았냐면 52쪽에 아날로그 사진은 여기 있으면 증명이다. 그 사진은 이러이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내놓는다. 그 사진은 실제와 사랑에 빠져 있다. 디지털 사진은 피사체의 유출이 아니라 제거다. 그 사진은 대상에 몰두하지 않으며 대상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 사진은 대상을 부르지 않으며 대상과 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54쪽에 가면 셀피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해할 듯하면서도 약간의 반발심도 올라오고 그렇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그 사진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54쪽에는 셀피에는 저 우울한 아름다움이 없다. 셀피의 특징은 디지털 기쁨이다. 또 이어서 셀피는 1차적으로 메시지이기 때문에 수다스러운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셀피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초상사진은 되게 고요하다. 그 사진은 주목에 구걸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사진을 올릴 때 정말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올리는가 아니면 남들이 남들에게.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진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스토리라는 기능, 짧은 그 24시간 보여지는 그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는데 사실 거기 올리면 부담이 없잖아요. 제가 뭔가를 사라지니까. 깊이 생각하고 올리지 않아도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저도 약간 주목을 구걸하는 약간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좀 파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요 파트 역시 제가 최근에 조금 고요한 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거기서는 어떤 파트가 좋았냐면 부정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맞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120쪽인데 능력의 두 가지 형태를 구별해야 한다. 긍정적 능력은 무언가를 할 능력, 부정적 능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능력이다. 부정적 능력은 긍정적 능력의 부정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나의 능력이다. 부정적 능력은 정신이 고요하고 관조적인 방식으로 하염없이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 즉 깊은 주의에 이를 수 있게 해준다. 부정적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파괴적인 과도 활동에 빠진다. 오로지 부정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만 고요를 재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든 그 예시가 되게 좋았는데 어떤 거를 예시를 드셨냐면 탕풀대로라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긴 사진인데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 탕풀대로가 주는 인상은 작은 마을의 평온함에 가깝다. 건물들과 나무들 말고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알아볼 수 있다. 그 남자는 구두 닦기 서비스를 받는 중이어서 가만히 앉아있다. 이처럼 길고 느린 것에 대한 지각은 오직 고요한 사람들만 알아본다. 서두르는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출 시간이 너무 기니까 다른 거는 전혀 형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가만히 있는 것만 잡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이 좋고 공감이 가면서도 그 마지막 서두르는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다에 대해서는 조금 센 거 아닌가? 이 발언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진에 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날로그 사진이나 뭐 옛날 사진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사진에 우리의 이야기가 없고 영혼이 없고 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대한 부분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뭐 아날로그로 필름으로 찍어서 현상을 해서 인화를 해서 나온 것들 사진에는 오라가 있긴 있죠. 수고로움이 들어가고 오라가 더 분명히 생각도 있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필름이라는 거는 이제 은가루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은 뭐 DSLR이던 뭐 미러리스던 어쨌든 그 전자 센서에 빛이 닿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뭔가 출력이 되는 건데 아날로그 필름이라는 거는 그게 감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질이 그 뭔가를 보여주는 변화를. 거잖아. 음.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다른 그런 게 있기는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네. 사물과 반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반사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짚어주지를 않으시니까 이게 똑같이 분석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반사물에 밀려서 없어져가는 사물에 대한 약간의 찬가 같은 아, 느낌? 그러니까요. 그런 그냥- 게 네네네. 있죠. 아 이거 참 좋은데 안 되는데 이런 참 좋은데 네. 그 뭐야 그 무슨 그 광고 있잖아. 네. 이거 뭐죠? 뭐 남자들 먹느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셨던. 그거야.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셀피 관련해서 뭐 아날로그 거기 음. 관련해서는 포인트는 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문장에 있냐면 음. 디지털 사진은 사진을 탈마법화한다. 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한병철의 철학도 그렇고 하이데거의 철학도 어느 정도의 그 마법성 같은 거를 되게 신비주의를 긍정하는 철학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순간에 찍혔을 때 담겨 있는 음.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 그 양반처럼. 맞아요. 네. 그리고 라미가 얘기했던 그러면 우리처럼 뭐 사물도 경험하고 반사물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그냥 느낌이라도 아는데 그러면 지금 태어나가지고 처음 나자마자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고 나머지 전부 반사물밖에 없었던 시대를 사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쩌라는 어떤 거냐? 그들에게는 그러면은 반사물이 사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아까 이제 안군의 어떤 질문하고도 애도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들길 사상가 하이데거에 나오는 박찬욱 교수의 얘기인데 우리가 20세기 특징 짓는 사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잡으면 세계 2차 대전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달. 이를테면 네. 근대부터 과학기술 문명은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20세기 들어오고 지금 21세기는 더 빨라지고 있죠. 이 급속한 발달인데 그러면 세계화는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한 세계화. 과학기술 문명이 세계를 정복해가는 과정이다. 과학기술 문명이.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과학기술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문 자체 혹은 이게 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사진이 무슨 마법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가 맞아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너무 과학기술 단일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학기술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그 환원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너무 몰두돼 있고 지금은 그게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더 그게 달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문과 최고봉으로서 문과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왜 이과로만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려로 하면은 너무 싸게 문장이 낮아지는 걸까요? 아니야.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근데 그 문이과적인 생각이라는 게 그 나누면 나눠지는 건데 그쵸,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눠지는 생각이라는 생각은 그쵸. 안 하거든요. 네. 사실 과학 기술적인 접근이 사실 숫자를 제외하고는 철학적 접근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상상력을 공급받는 거고 인문학에서 과학의 그쵸, 상상력을 그쵸. 공급받아야 되는 거거든. 네. 사실 구분지을 수 없는데 그런 우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맥스님이 이 책의 주크박스 파트를 어떻게 읽으셨나 사실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전 주크박스를
잘 모르거든요. 나도 나 그런 세대 그래요? 아니야. 나도 잘 오고 몰라요. 이때 아니에요? 오고 이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날 쳐다보냐? 아니 그 시선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접했던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음. 되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책에 대한 생각이.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잖아요. 우리 그 PTA 영화 중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뭐죠? 저 스레드? 인히런트 바이스. 그게 더 뒤에 건가? 아니야, 그 여자애 둘이 나오는 뭐 저거 영화 무슨 영화잖아. 토마스 저거 뭐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 그거 고등학생들 배경으로 했던 얘기. 네. 리코리시 피자요. 리코리시 네. 피자. 음. 그거 혹시 저는 안 봤다고 그러지 봤습니다. 않았나? 저 봤어요. 아, 거기에 네네네. 주쿠박스 잔뜩 나오잖아. 많이 나오죠. 근데 어. 제가 뭐 딱 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실제로 아니, 만지고 뭐 이렇게 한 나도 그냥 영화에서 본 거 그게 다예요. 나 또 집에 하나 있는 줄 알았네. 교수님은. 아, 내가 영화에서만 보다 그 주쿠박스를 어디서 실제로 봤냐면 아마 뭐 어디 유원지 같은 데서 뭐 보긴 술집에 또 봤겠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종종? 근데 그걸 어디서 보고 깜짝 놀랐냐면 한 3년 전에 세운상가에 그 라디오를 중간권 라디오에 안테나가 부러져가지고 그걸 고치러 갔는데 거기 정말 그냥 그런 거 요새 고쳐주는 데도 없어. 세운상가에 오디오 고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안에 막 어마어마한 주쿠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수리를 맡겼더라고 누가. 야,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되게 부장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걸 고쳐가지고 집에서 듣겠다고. 또 크기도 엄청 크거든 그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뭐 주쿠박스에는 그냥 재밌게는 읽었는데 딱히 나도 뭐 어떤 심상이 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몇 개 댓글로 노시스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아주 해줘봐요. 간단하게. 네. 예. S24에 달린 평입니다. 구매 한 줄 평. 이 스마트폰 혹은 PC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책. 그다음에 재밌네. 현 시대의 흐름과 특징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 고요함 속에서 타자와 사물에 집중하는 것으로 타자와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평도 있었고요. 매년 출간되는 한병철. 매년 출간되나요? 맞아요. 오, 거의 그 매년 정도가. 거의 매년 나오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같은 칼로 세상을 해부하는 데서 오는 진부함보다 오히려 통찰에 항상 감탄하게 된다. 그다음에 타자가 큰 따옴표로 타자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도 써져 있었고 스마트폰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다 읽고 나니 생각할 게 많아져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그래도 추천합니다. 라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은 특징이 보면 항상 새 책이 나오면 반절쯤은 그 앞에 했던 얘기랑 겹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반은 또 새로운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책이 나오면 또 반절을 여기다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사물의 소멸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혁명 왜 불가능한가의 그 투명한 거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그건 투명 사회에 나오는 그렇더라고요. 얘기일 거라고. 난 투명 사회를 안 읽었지만 여기도 투명 사회에 관한 얘기가 또 좀 나오잖아. 네, 그리고 또 피로 사회에서 했던 말도 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고요 그 부분도 그래요? 연관이 되죠. 다 조금씩 겹쳐서 얘기를 하고 뭐 내는, 어쩌면 이 사람은 책을 내는 아주 훌륭한 방법. 계속 책을 내면서 자기라는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하는 구체화하는 과정인 예, 걸 수도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책으로 내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하네. 변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기 어려운 나이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 평점 한번 내려볼까요? 이번엔 거꾸로 갈게요. 라미. 네, 저는 평점 어렵다. 1번이 어려워 이번에. 3.5 가져왔습니다. 오, 3.5. 네, 책 자체는 그 날카로운 그 문맥, 그 문장과 이런 것들 되게 좋았고 정말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가 왜 이러시지? 약간 이런 게 있었을 뿐. 네, 책은 좋았습니다. 네. 안군. 저도 딱 그런 마인드예요. 왜 음. 태도가 이러실까? 참 그래서 저도 3.5입니다. 책은 좋았어요. 네. 저는 3.8이고요. 3.8. 전 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느낀 게 제가 좀 더 맥스랑 묶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지금 나는 사실 읽으면서 안군이나 라미님이 느꼈던 그 약간 반발심, 불편함을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읽으면서 그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여기 이 흐름에 내가 그냥 쓸려가고 있네. 사유하지 않고 쓸려가는 데서 나를 약간 이렇게 잡아채준 되게 좋은 계기라고 느꼈는데.
제가 어떻게 맥스랑 같이 가고 있는 아니 건가요? 맞는 것 같은 게 음. 지금 홍수 났잖아. 막 한강 지금 네. 보니까 막 누렇게 엄청 진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쓸러 내려가고 있다니까. 음, 그거 누군가가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더 던져준 거야. 이거 잡으라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책 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수영하고 이미 물 많아진 상황에서 아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3.8에 제가 조금만 올릴게. 뭐야? 4.0으로 갈게요. 네. 나 약간 3.5라 해서 나도 마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4.0이요. 저는 3.5. 네. 손딱 그냥 3.5. 너무 재밌다. 3.5 느낌. 그러면 3.625점입니다. 3.625점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저자를 2번 다룬 건 처음 아닌가요? 책을 저희가 최은영 작가 최은희 작가 2번 했지. 쇼코의 미소하고 저거 바깥은 여러분 그건 김혜란인데 저기 뭐냐. 저런 뭐 하여튼 2개를 한 것 같긴 해. 네. 최은영 작가 거를. 맞아. 기억이 안 2번 나네요. 했어. 쇼코의 미소하고. 내게 무해한 사람. 맞다. 최은영 작가도 쇼코의 미소와 쇼코의 미소를 먼저 했고 내게 무해한 사람을 나중에 했고 그거는 소설이고 비소설 철학책으로 저희가 또 한병철 교수의 책을 2개를 오늘로써 다루게 되네요. 감독을 많이 다룬 게 이제 우리가 고감독님 많이 다뤘었고 예. 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3.62점이요? 625점이요. 3.625점을 저희가 한병철 교수의 사물의 소멸, 매년 책을 내시는 한병철 교수의 사물의 소멸에 3.625점을 냈고요. 위드무비님이 우리 추천해줘서 이거 했는데 위드무비님이 이제 이 책을 어떤 포인트에서 위드무비님을 안군한테 소개해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재밌게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2분이 약간 논쟁을 하셨고 맞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2분의 이를테면은 뭐랄까 중간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천하셨던 거 그래요? 같은데. 제가 만나지 생각한 못한 것 같은데. 맥락은 너 안군 맥스가 얘기한 게 이런 거야. 너 잘 한번 그렇게 봐봐. 해서? 이렇게 나는 해석했지. 그러면은 먹혔을 수도 있겠다. 안군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니까. 네. 자, 뭐 이렇게 가끔 영화나 책들에 관해서 댓글 주시면 그걸 또 저희 참고해서 다음 회차에 할 작품들을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영사 209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